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끝났던 2024년 국가직구급 노동법 개론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두공에서 강의하고 있는 박원철 노무사라고 하고요. 지금 올해 2024년에 해설 강의를 먼저 진행하고 그 다음에 2024년도 노동법 개론의 시험 문제의 난이도 분석 그리고 앞으로의 공부 방법 이렇게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보시면은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제가 그 문제하고 바로 답을 표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해설 위주로만 좀 시간을 단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가 밑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돼 있죠. 자, 여기 밑줄 내용은 대통령령 정하는 업무 이렇게 돼 있고 위에 있는 문장들이 뭐냐? 객내 근로에 대한 문장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사람을 객내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일시적으로 필요한 업무를 위해서 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 업무들이 뭐가 있냐라고 보시면은 이렇게 신문, 출판,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보도 취재, 학술 연구, 보건, 의료, 복지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뭐 사용자로서의 관리 업무 이런 것들은 가능합니다. 네, 1번에 정보 처리 시스템의 설계 분석 업무 이거는 재량 근로예요. 재량 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8조 보시면 나오고 거기 보시면은 요거는 그냥 근로자가 업무 시작이나 업무의 끝 그리고 업무하는 진행 방식 이런 것들을 다 결정해서 진행하는 보시면은 뭐 설계 분석 이렇게 돼 있죠. 주로 보면 연구, 뭐 디자인 업무, PD 업무 이렇게 해서 고도의 창작성 고도의 몰입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 업무들입니다. 그래서 뭐 공장 노동처럼 남들하고 협업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본인이 자기 일에 몰두해서 그렇게 해서 성과가 나오는 그런 업무들. 자, 그래서 뭐 9 to 6로 그냥 사무실에 갇혀놓는다 해도 연구가 잘 될 리는 없잖아요. 연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 아르키미데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소크라테스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혼자 그냥 고민하다가 산책하다가 그러다가 막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듯이 본인의 재량으로 그냥 업무하는 시작, 끝, 업무하는 진행 방식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 우리가 재량 근로라고 합니다. 이 1번은 재량 근로에 해당되는 그런 문장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 나머지는 다 해당되는 것으로서 옳지 않은 것으로 1번이 됩니다. 다음 2번 갑니다. 2번은 근로감독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돼 있죠. 자, 1번 지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네, 죄송합니다. 현장조사, 서류 제출, 근로감독관 직무에 관한 범죄 등의 수사는 근로감독관이 단독으로 수행한다라고 돼 있죠. 자, 여기에 현장조사, 서류 제출, 근로감독관 직무에 관한 범죄라고 돼 있는데 일단 현장조사, 서류 제출 이런 거는 근로감독관이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노동사건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 관리의 지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하고 같이 이제 업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고 그런데 이 근로감독관 직무 있죠. 직무에 관한 범죄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수행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노동법 위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근로감독관 직무 중에서 뭐 대표적으로 뇌물에 대한 문제가 생겼다. 그럼 이건 형사범죄죠. 그랬을 때는 이제 경찰서로 넘어가서 경찰관이 그 업무를 집행하는 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근로감독관 직무 X가 보이시고 다음 2번 보시면은 의사인 근로감독관 위촉받은 의사는 취업 금지에 될 질병에 걸릴 의심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 검진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법조문 그대로라서 이거는 맞는 지문이고 이런 거 좀 헷갈리는 이유가 의심이 있는 근로자 우리가 의심만 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을 강제로 조사하고 할 수 있냐 이런 생각들 때문에 왠지 이게 본능적으로 X라고 하고 싶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근로자가 만약 그 고도의 전염병을 남들에게 전파한다면 그러면 그 회사 그 동료 근로자 다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그렇다면 강제로 조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사전적인 얘기로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3번 가시면 근로감독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되고 근로감독관 그만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예, 이것도 제가 강의 중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있는데 근로감독관을 하게 되면 그럼 생각보다 많은 기업의 정보를 알게 됩니다.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누구고 그다음 그 회사는 뭐 어떻게 수입이 나오고 있고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대략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정보를 흘려버릴 수가 있겠죠. 뭐 주식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과의 채무 채권 관계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정보를 흘릴 수가 있기 때문에 비밀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에 4번 지문 기숙사를 현장 조사하고 장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 근로자에 대해서 신문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미 여기 이제 현장 조사 서류 제출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죠. 근로감독관은 할 수 있는 게 현장조사, 장부 서류 제출 요구, 그리고 신문에 대한 그런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기숙사, 기숙사하고 그 사업장 있죠. 그 회사에 있는 건물, 그 다음에 부속 기숙사, 여기까지도 다 조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1번이었고요.
3번 갑니다. 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지문에 단체병이나 취업규칙 등의 휴직자, 복직자, 징계 대상자 등에 대해서 특정 임금에 대한 지급 제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해서 임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 사정을 들어서 정상적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임금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죠. 내용이 좀 상당히 길죠. 자, 임금에 대한 설명 중에 어떤 급여를 근무를 하지 않으면 당연히 월급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 휴직자한테는 안 주겠다. 또는 월 중에서 우리는 15일 이상 근무하셔야 되는데 15일 중에 중간에 복직을 해서 휴직하다가 뒤늦게 복직을 해서 월 중에 15일의 근무일수를 못 맞췄다. 이럴 때. 또는 징계를 앞둔 사람. 그럼 이 사람은 보면은 우리 회사에 오히려 피해를 끼친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이 돈을 줄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조건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조건들을 설정하는 게 기본급 말고 성과급이라든지 아니면 뭐 상여금이라든지 이런 보너스적인 개념들. 그럴 때 조건들을 많이 설정하는데요. 그럼 이렇게 되게 예외적인 사유에 대해서 우리가 지급하지 않는다고 설정해 놨는데 그걸 가지고 모든 직원들이 안 받으니까 이런 사유에 걸리는 사람들은 못 받으니까 일률성이 져야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일률성의 개념에 대해서는 일단 특수한 조건 빼고요. 되게 예외적인 경우 빼고요. 웬만한 근로자가 다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일률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 다시 보시면 보통의 경우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임금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똑같죠. 일률성이라 함은 이런 예외적인 경우 말고 정상적 근로를 제공했다 하면은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일률성이 있다라고 본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맞는 지문이 되고요. 두 번째,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했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라고 돼 있는데 이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법상으로 통상임금이란 거잖아요. 그런데 노사가 합의해서 법보다 미달되는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미달되는 합의로서 무효 이렇게 됩니다. 효력이 없다. 맞는 지문이고요. 세 번째,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것이므로 일률성을 인정할 수 있다 했는데 이건 제가 강의 중에서도 좀 해석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가족수당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가족수당은 뭐냐?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회사가 주는 수당들을 얘기합니다. 뭐 배우자가 있으면 2만 원 더 준다. 자녀 1이 있으면은 그럼 뭐 생활에 들어가는 돈이 더 많지 않겠냐? 10만 원 더 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녀가 많고 가족이 많을수록 더 월급을 많이 주는 거죠. 그럼 이거는 근로에 대한 대가인가? 이것도 약간 의심스럽고요. 두 번째는 이런 특수한 조건이란 거죠. 이런 특수한 조건을 근로와 같이 하고는 좀 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사가 약간 은혜적인 복지적인 제도로 준 건데 이게 임금에 들어가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일률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보는 경향의 판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족수당은 저도 실무하는 입장에서 저도 뭐 노동청 가서 사건하고 그다음에 노동위원회 이런 또 법원 갔을 때도 변호사 분들과 협업해서 이 사건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도 해보면은 이 임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좀 판단 기준들이 들쭉날쭉하긴 해요. 근데 확실한 건 이거예요. 가족수당 중에 본인은 무조건 회사 다닐 거니까 본인분의 가족수당 있죠. 그거는 사실 뭐 말로는 가족수당이라 적혀있지만 사실 저에게 주는 가족수당이다. 근로자 본인한테 주는 가족수당이다. 그건 임금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기본급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가족 수에 따라가서 임금이 왔다 갔다 한다. 이럴 때는 임금성이 부정되는 경우도 있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통사임금은 아니지 않냐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일률성이 부정되어서. 네 번째, 사용자는 연차 유급휴가 기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사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판례 내용까지 아셔야 이제 완벽하죠. 이게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법률 규정만 보면은 그냥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통사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라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근로기준법 60조에서는. 그런데 판례를 보면 판례에서는 대법원 판례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사임금 또는 평균임금 준다. 아무것도 정한 바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럼 통사임금 줘도 된다. 이렇게까지 나오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법조문만 보신 분들은 여기 유급휴가 기간에 대해서는 그냥 통사임금, 평균임금이라 법조문도 있고 취업규칙 이 얘기 없던데 이런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찍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셔야 된다. 법조문과 판례까지 다 종합적으로 봐야 되죠. 그리고 이번 2024년도에 문제는 문제 제일 상단에다가 다툼이 있으면 뭐 판례 의함 이런 문장을 원래 문제 뒤에다가 막 붙였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다 공통된다.
모든 문제는 다 판례에 의한 문장대로 풀어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대전제로 나왔었어요. 판례까지 종합적으로 보셔야 되겠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거는 맞는 문장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명확하게 3번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나머지는 다 맞고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하셔야 좀 더 명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4번 갑니다. 근로기준법이 연차 유급 휴가가 주어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돼 있죠. 자, 연차 휴가의 출근율 얘기입니다. 출근율은 실제 출근하면은 다 출근율에 들어가죠. 근데 출근인지 결근인지 뭐 이런 게 애매한 경우들이 있었고 그런 게 근로기준법 제60조 6항에서는 이런 경우는 출근으로 본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 외에도 판례가 제시하는 게 있고요. 근데 1번 가시면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예거는 법조문에서 출근으로 본다라고 돼 있죠. 다음에 노조법에 따른 정당한 쟁행이 이거는 우리 판례가 소정근로제휴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실제 원래 출발점이 됐던 소정근로에서 분모 분자에서 빼고 나머지 가지고 비례적으로 계산해라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건 X가 됩니다. 출근으로 보지 않아요. 세 번째는 임신 중 여성이 근기법에 따라서 출산 전에 휴가로 휴업한 기간 이것도 실제 근무하지 않았지만 우리 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휴가이기 때문에 출근으로 보고 있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이거는 일하다 다쳤다. 그랬을 때 우리가 휴업한 기간 이것도 일하다 다쳤잖아요. 보상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것도 출근으로 봅니다. 그래서 출근으로 보는 기간이 아닌 것이니까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다음 5번 갑니다. 근로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기억부터 갑니다. 친권자 후견인은 미성년자 근로계약 대리할 수 없다. 그렇죠. 예전에 자녀를 지금은 자녀가 참 귀하기도 한데 근데 부모님들의 성향에 따라 참 부모 자격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옛날에는 또 자녀들을 너무 많이 낳았기 때문에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 자녀들을 사실 뭐 팔아버리는 거다라고 저는 좀 비하해서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근로를 원치 않는데도 마음대로 막 근로계약을 맺어가지고 넘겨버리는 경우들이 있었죠. 그런 건 다 불법이죠. 그래서 대리할 수 없다. 맞는 편이고요. 다음에 니은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기간, 임금,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자 이게 근로기준법에서 출발점을 잡았잖아요. 근로계약 기간은 근로기준법은요 정규직을 원칙으로 해요. 정규직이라 하면 계약 기간에 정함이 없는 걸 원칙으로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채용됐으면은 당연히 근로는 정년까지 근로자가 일하고 싶을 때까지 일하는 거지. 이렇게 전제를 까는 게 근로기준법. 근데 기간제법으로 넘어가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가면 거기서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잖아. 그럴 때는 기간제 근로자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고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기간을 따로 설정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또 외우고 계셔야 되죠. 소정근로시간, 임금, 그 다음에 휴일, 휴가 여기에 대해서는 서면 교부하라 이렇게 돼 있었죠.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있습니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맞지만 이 근로계약 기간이 X가 됩니다. 디귿 친권자 후견인 또는 행정관청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한테 불리하다 인정하면 이를 해지할 수 있다는데 자 친권자 후견인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 장관이죠. 행정관청이 아니죠. 다음 리을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18세 미만자를 도덕, 보건상 유해위험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임신 중 나왔고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18세 미만자 다 잘 나왔습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도덕상, 보건상 유해위험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법조문 그대로 나왔죠. 뭐 옳은 것이니까 기억 리얼 이렇게 답이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가시고 6번 부당노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야 됩니다. 1번 사용자가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해서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부당노동이 성립하지 않는다. 아니죠. 근로시간 면제자가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초과했다? 그러면 이거는 부당하게 너무 과도한 그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혜택을 주는 거죠. 그게 바로 자율성을 결여하게 만드는 거니까 노동조합의 자율성 침해하게 되면 이건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X가 되고요. 다음 2번 사용자가 노동조합 간부를 승진시켜서 노동조합 간부를 했더니만 승진을 해버렸네요. 근로자 개인에겐 좋을지 몰라도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노동조합 활동 못하게 조합원 자격을 잃게 해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했죠. 그러면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이건 성립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이 성립됩니다. 우리 판례 입장이고 세 번째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다. 맞죠. 그래서 이 부분이 부당해고 편하고 다르죠.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부당인사명령 이런 거 싸울 때는 사용자가 입증 책임을 지고 있는데 이 노조법에서는 그렇지 않죠. 노조법에서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책임을 지도록 돼 있죠.
다음 네 번째, 사용자가 노동조합 사무소를 최소한 규모로 제공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노동조합 사무소를 최소한 규모로 제공하는 것, 그거는 노조법 81조 1항 4호에 보면 최소한 규모의 사무소 제공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이건 제공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성립한다가 아니라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예, 옳은 것은 3번 이가 되고요. 7번 갑니다. 자, 노조법상 단체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고 1번 지문. 단체백의 해석에 관해서 관계 당사자 의 의견에 불일치가 있다. 그러면 쌍방 또는 단체백에 전한 바에 의해서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 견해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요청은 해당 단체백의 내용과 당사자 의견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노조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원래는 이렇게 CCBB의 문제, 계약서 다 쓰고도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서로 해석이 엇갈려. 이럴 땐 법원 가서 싸우면 됩니다. 근데 노동위원회를 통해서도 이렇게 해석을 받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놨죠. 다음 넘어가시면 단체백의 당사자는 단체백 체결로부터 10일 이내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이건 맞죠. 근데 이 신고는 당사자 일방이 서명의 방법을 할 수 있다. 일방이 하는 거는 불가능하죠. 일방이 하는 건 안 되고 쌍방이 함께 연명으로 신청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강의 중에 뭐라고 했냐면 신청서 서식 한번 보시면은 바로 나올 거다. 그게 시행규칙에 나와 있고 보면 신청서 서식에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다 사인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일방이 신고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됐고요. 3번. 행정관청 단체백 중 위법한 내용이 있으면 노동위원회 의견 얻어 시정을 명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행정관청이 뭐 시청, 구청 이렇게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위법한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노동위원회 의견 얻어서 시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죠. 다음 넘어가시면 단체백의 유효기간은 3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다. 예, 그렇죠. 3년이 맥시멈이고 그보다 낮은 기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배운 바가 있습니다. 자, 다음 8번입니다. 회계감사원.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돼 있죠. 자, 회계감사원에 대한 문제가 요번에 개정법이 나왔죠. 시행령이 개정되었어요. 올 초에. 그러다 보니까 이 노조법에 대한 문제에서 회계감사원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그 부분이 시험 문제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첫 해라서 그런지 개정된 내용 가지고 오답 그러니까 여기에 옳지 않은 문장으로 만들진 않았어요. 다행히 좀 난이도 자체는 조율이 좀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만약 어렵게 나왔다. 그 부분은 좀 헷갈리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시행령 개정된 내용을 몰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어려웠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번부터 한번 가보시면 대표자는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개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용도, 주요한 기부자 성명, 현재 격리 상황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내용과 감사 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예, 의무로 돼 있죠? 맞습니다. 대표자는 의무적으로 6월에 한 번씩 회계감사를 합니다. 그럼 1년에 2번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고 지금 수입이 어떻고 지출이 어떻고 이런 내용들을 다 감사를 한 다음에 그리고 의무적으로 공개를 해야 됩니다. 이건 맞는 설명이고요. 다음 2번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 인정하면 총회 승인을 얻어 당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했는데 총회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죠. 필요하다 인정하면은 그냥 회계감사를 실시하면 됩니다. 그게 회계감사원의 권한이에요. 실시하고 난 다음에 요거는 공개 의무가 아니라 공개할지 말지는 회계감사원의 재량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총회 승인 부분이 틀렸고요. 다음 세 번째.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재무회계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한다. 이게 시행령에 있는 내용이죠. 맞는 설명이고요. 다음 4번.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조합원이 아닌 공인회계사,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감사원이 회계감사를 한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죠. 자, 요번에 이게 배경이 됐던 게 뭐였냐. 갑자기 정부에서 요구를 했었죠. 노동조합들한테 회계자료 다 갖고 와라.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시행령 내용을 보면 예전엔 어땠었냐. 예전에 노조법 내용에서도 결산 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받도록 돼 있지 행정관청이 그 안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다 보고받도록 돼 있진 않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계 정보가 제대로 구성돼 있는지 그 회계에 대해서 뭔가 좀 거짓이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법을 개정했습니다. 법을 개정했는데 근데 문제는 왜 그러면 회계감사 회계법인한테 맡기면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렇게 하라 했을까? 아니면 대표자가 뭔가 총회 의견을 얻어서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한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돈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불필요한 비용은 좀 최소화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이 조합비라고 하는 거는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내는 회비거든요.
그 회비를 냈는데 여러분들이 동아리를 운영하는데 그 동아리에서 회비를 걷어가지고 이 회계장부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회계감사를 맡기겠다 이렇게 했는데 회계감사에 대한 들어가는 비용이 그 여러분들 1년 동안 모이는 그 회비가 120만 원이 해볼게요. 120만 원인데 회계감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쓸 돈이 20만 원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옳으냐라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좋긴 좋은데 근데 비용도 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조합원들이 감수하실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돈 쓰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뭐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이 좋은 마음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 전문직들의 이 전문적인 회사에 도움을 받는 건데 무료로 해달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3분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거는 개정법에 대한 부분이었고 혹시 개정법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옳은 부분이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들을 헷갈리게 만들지 않고 우리가 이미 노조법에 나와 있는 내용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냈기 때문에 그래도 문제 난이도 자체는 좀 조율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다음 9번입니다. 최저임금법상 벌칙에 대한 설명 중 가하라에 들어간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올해 문제 뭐 다른 것도 어려운 거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혀 대비하지 못한 문제에선 이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벌칙들이 좀 어렵잖아요. 저도 공부하면서 벌칙을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있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단순한 숫자 같은 느낌이니까 이해를 해야 되고 뭔가 좀 암기를 하려고 해도 이 전화번호부 외운다. 여러분들은 전화번호부를 잘 모를 수 있겠네요. 다 휴대폰에 저장이 되는 시대니까. 근데 그냥 옛날에는 그 전화번호부라고 하는 책이 있었고 그 책에서 이렇게 뒤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연락처를 찾고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책을 그 주요한 관공서 전화번호부 이런 것들을 외워가지고 막 전화를 하는 그게 능력이기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너무 올드한 얘기라서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세대차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뭔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 공부를 할 때 의미가 있고 맥락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현실에 적용이 되고 이러면은 뭔가 이해가 잘 되잖아요. 근데 벌칙 같은 것들은 참 그냥 단순 숫자 같고 외우기가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원래 근로기준법이나 노조법에서 많이들 외우고 최저임금법에서는 잘 안 외우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최저임금법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벌칙 부분을 잘 외우지 않으셨던 분들은 좀 어려웠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용 들어가 볼게요.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액을 지급하더라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보시다시피 3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이한 게 보통의 경우는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이런 식으로 앞에 징역 숫자하고 벌금 숫자가 거의 유사히 가거든요.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는 3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돼 있어서 되게 특이했었어요. 그렇게 3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봤고요. 다음 도구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했다. 자, 이거는 일을 하청을 줬다는 거죠. 그러면 하청을 주면서 제대로 단가를 측정해가지고 일감을 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해서 책임진다. 일감을 맡겼던 회사가 책임져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도급인이 이러한 연대 책임이 발생해서 근로감독관이 연대 책임을 이행하도록 시정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시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는 몇 년 이하의 징역 얼마 이하의 벌금이다라고 했는데 2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이렇게 해서 3, 2, 2, 1 이렇게 되는 게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 생각에는 요 위까지는 그래도 좀 공부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요 아래는 좀 구체적으로 공부를 못해서 많이들 찍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요즘은 좀 더 최저임금법의 벌칙들도 중요한 내용을 외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감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시면 10번 근로기준법상 직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질문 당해 직외제 처분이 근로자에게 가혹하고 다른 근로자의 유사한 비행위에 대한 징계 처분에 등에 비추어서 형평에 어긋난다는 사정만으로 정당성이 없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라고 돼 있죠. 자, 이게 뭐냐?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정당성 얘긴데요. 직위해제 처분은 징계하고 다릅니다. 인사명령의 일종이에요. 인사명령이라 한다면 정당성 평가를 어떻게 하냐?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협의 이렇게 하는 절차를 거쳤느냐? 그리고 회사에 만약 별도 규정이 있으면 별도 규정, 뭐 징계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인사위원회 규정이라든지 있으면 거쳐야 돼요. 또 너무 장기간으로 발생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온 거 보면 근로자한테 가혹하다. 다른 근로자 유사한 비행위에 대해서 징계 처분에 비춰서 형평에 어긋난다라고 돼 있죠. 제가 아까 전제를 뭘로 깔았죠? 직외제 처분은 징계가 아닙니다라고 했죠. 징계라면은 상당성, 형평성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거의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이 사람하고 거의 유사하게 가야 되지 않나요? 이런 원칙이 들어가는데 직위해제는 징계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뭐 형평 어긋난다 이런 정도로 가지고 우리가 바로 부당하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위해제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웬만하면 좀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설명이었고, 근데 이 판례 자체를 우리가 강의 중에 그렇게 강조를 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좀 생소하게 보이셨을 겁니다. 그래서 풀 때의 키워드가 되는 부분은 뭐다? 인사명령이고 사용자의 재량, 광범위한 그런 재량권이 인정된다. 이걸 좀 기억하셔야 되겠죠. 2번 가시면 직위해제는 근로자의 과거의 비행에 대해서 기업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성질이 다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과거의 비행에 대해서 기업 질서 유지 목적으로 하는 징계와 성질이 다르다. 앞서 말씀드렸죠. 예, 징계하고 직위해제는 다르다. 징계는 말 그대로 벌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못한 게 있으면 처벌하는 거. 직위해제는요, 지금 이 사람이 업무를 담당하기에 부적절해 보인다. 앞으로 이 업무를 하다 보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잠정적으로 보직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다른 인사명령과 징계는 다르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도 맞는 설명. 세 번째,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의 정당성은 근로자에게 당해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나 직위해제에 관한 절차 규정을 위반한 것이 당해 직위해제 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것이거냐에 의해서 판단한다라고 돼 있죠. 자,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의 정당성은 근로자에게 당해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한지 여부, 절차 규정을 위반한 것이, 자, 방금 말씀드렸어요. 정당성 평가는 어떻게 한다고요? 직위해제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절차가 있는지 이렇게 말씀드렸고, 당해 직위해제 처분에 무효로 할 만한 것이냐에 의해서 판단한다라고 했는데,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분의 실익치상 협의 이런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지금 넓게 물어본 거예요. 직위해제 처분은 사유가 적절하냐? 근로자가 그렇게 잘못해서 업무를 못할 만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그다음 회사 내에 별도 규정이 있으면, 절차 규정이 있으면 그걸 준수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예,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니까 이것도 대략적으로 맞는 내용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략적으로 표현 쓴 이유는 판례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지 않고 전반적으로 의미가 통하도록만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가시면은 만일 어떤 사유에 기해서 근로자를 직위해제했어요. 그 후에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이루 징계 처분했습니다. 자, 근로자가 예를 들어 보면 횡령을 했다라고 의심받아요. 그래서 그 조사가 끝날 때까지 일단 직위해제를 했습니다. 직위해제한 상태에서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진짜 횡령이라는 것을 밝혀냈어요. 회사의 감사실에서. 그러면 이제 근로자를 징계하겠죠. 징계 처분을 했다면 뒤에 이뤄진 징계 처분에 의해서 그 전에 있었던 직위해제 처분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돼 있죠. 이렇게 한번 그어보면 여기가 직위해제, 그 다음에 여기 징계를 했어요. 그러면 동일하게 횡령이라고는 하는 사유로 직위해제했다가 징계로 나아갔는데, 그러면 징계가 나가게 되면은 요거는 잠정적인 인사조치, 요게 종국적인 인사조치이기 때문에 이제 직위해제는 없어지고 징계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징계만 남게 되는데, 그러면 그 직위해제는 처음부터 돌아가서 직위해제는 없던 것이 됩니까? 아니면 직위해제도 남아있고 징계도 남아있습니까? 요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판례는 뭐라고 했죠? 직위해제도 남아있고 징계도 남아있다. 그래서 이거를 판례의 표현대로 간다면은 직위해제 후 징계를 하게 되면 징계가 발생하는 순간, 징계가 내려지는 순간 직위해제는 없어져요. 근데 소급적으로 소멸한다가 아니라 이게 과거 판례였고 지금은 사후적으로 소멸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직위해제는 징계가 있는 순간부터 직위해제는 없어지지만 징계 있고 난 뒤로부터 없어지는 거다. 그럼 그 이전 단계는요? 그 이전 단계는 여전히 뭐가 남아있습니까? 예, 여전히 직위해제가 남아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배웠던 판례 기억나실 겁니다. 이 직위해제를 다투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예, 직위해제 자체에 불이익이 있다라고 하면 다툴 수 있고요. 근데 직위해제를 받았다는 사실은 있지만은 회사에 생활을 하면서 임금이나 뭐 승진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전혀 불이익이 전혀 없다. 그러면 다툴 수 없다. 이렇게 했던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명확하게 4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1번입니다. 취업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야 됩니다. 자, 이거는 기억.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해서 노동위원회에 신고한다. 아니죠. 왜 노동위원회에 신고합니까?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셔야지. 예, 다음엔 니은 갑니다. 사용자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형태, 직종 등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다. 예, 이거는 여러분들도 들어본 바가 있죠. 예, 적용 범위를 달리하는 대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취업규칙을 별도로 작성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디귿. 사용자가 취업규칙 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았다.
그러면 취업규칙 변경 후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기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병존한 것처럼 보이지만 현행 법규적 효력을 가진 취업규칙은 변경된 취업규칙이다 라고 돼 있죠. 아이고 이것도 참 기네요. 이것도 판례 내용이었습니다.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했다. 근데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그럼 취업규칙 변경 후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있고 기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취업규칙은 불이익 변경할 때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서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 또는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동의를 얻지 못하면요. 그러면 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동의의 효력이 없다. 동의를 못 갖췄죠. 동의를 못 갖췄으니까 변경의 효력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우리 판례가 뭐라고 했냐면 그럼 취업규칙 변경 이후에 신규로 들어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변경되는 내용이 전혀 없었던 거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는 변경된 취업규칙은 그 근로자에게는 전혀 불이익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변경된 대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로 하니까 어렵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원래 월급을 150만 원 줬는데 회사가 힘들다고 120만 원으로 깎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기존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게 불이익 변경 맞죠? 불이익 변경 맞으니까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서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요. 근데 기존 근로자들은 당연히 월급 깎는 거니까 싫다라고 해서 동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럼 기존 근로자는 뭘로 가느냐? 기존 근로자는 여전히 150만 원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친 이후에 그 이후에 입사한 사람은 처음에 월급이라고 하는 게 150이라고 이 사람한테 보장된 것이 아니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120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회사 내에 규정이 두 개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 판례는 요거는 기득권. 요거는 근로자들의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의 기득권, 취업규칙이 아니야. 요 사람들 것만 취업규칙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현행 법규적 효력 가진 취업규칙은 변경된 취업규칙, 즉 120만 원짜리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설명. 리얼 갑니다.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 변경으로 인해서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 요구가 없더라도 변경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라. 자, 명시된 서면을 교부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돼 있는데 취업규칙 변경됐죠. 그럼 근로계약서에 있는 근로조건 내용이 바뀐 겁니다. 이럴 때는 근로자 요구가 있으면 교부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로자 요구가 없다라도 줘라라고 돼 있으니까 틀린 얘기가 되는 거죠. 보시면 니은과 디귿 이렇게 해서 옳은 것은 니은과 디귿에 해당됩니다. 자, 다음 12번 징계 또는 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1번 해고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요 최신 판례 내용입니다. 최신 판례에서 이것도 좀 설명하면 길기 때문에 제가 단축해서 말씀드리면 그 팀장이 원래는 해고를 하려면 인사권자, 인사결정권자 이름으로 해고를 해야 돼요. 대표이사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 사례에서는 근로자 관리자인 중간 관리자인 팀장이 열쇠 내놔 다시 오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사건입니다. 그럼 중간 관리자는 대표이사처럼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결정권 이런 걸 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관리자일 뿐인데 이 사람이 해고한 게 맞느냐 이런 게 문제됐던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 판례가 왜 이걸 묵시적으로 해고라고 인정했냐면 그러면 해고했잖아요. 팀장이 가 꺼져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근로자가 돌아갔어요. 그런데 대표이사나 다른 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고받았겠죠. 제가 이 사람 내쫓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너 뭐 하는 짓이야 이러면서 그 근로자한테 연락해서 빨리 출근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실제 그 사건에서는 그렇구나 하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요. 내버려두다가 이 근로자가 이제 부당해고다 하고 노동위원회에 달려가니까 그제서야 이제 복직해라 이렇게 나왔던 거죠. 그럼 만약 노동위원회 안 달려갔으면은 그대로 그냥 조용히 흘러가다가 해고된 것처럼 갔겠죠. 그래서 이게 묵시적인 해고 의사다 이렇게 나왔던 판례였습니다. 자, 배경까지 말씀드렸고 어쨌거나 해고는 명시적으로도 할 수 있고 묵시적인 의사표시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했고 이때 묵시자라고 하는 판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표이사가 명확하게 자른다, 해고한다 말 안 했어요. 팀장이 얘기했지. 근데 팀장이 얘기하고 그 조치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있었죠. 그럼으로써 묵시적으로 해고 의사표시했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표현. 다음 2번 회사의 단체백상 징계 규정에는 노동조합원을 징계하려면 상벌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 상벌위원회 구성은 노사 각 사인으로 하고 노동조합원들을 참여시키도록 돼 있다. 이런 징계 규정 위배했고 노동조합 측의 위원 2명만 참석시켰다. 자격이 없는 상조에 소속 근로자 2명을 포함해서 상벌위원을 구성했다. 상벌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징계고를 했다 하더라도 자격이 없는 위원을 제외하고서도 의결 정족수가 충족된다면 이러한 징계권 행사는 유효하다 봐야 된다라고 돼 있죠. 자, 말이 또 길어요. 길어서 오해하실 것 같아요.
말이 길면 틀렸다. 뭐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앞에서는 말이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답이 아니었던 경우들도 있었죠. 네, 다시 한번 보시면 상벌위원회라고 돼 있는데 징계를 심의하는 회사 내 위원회가 있고 거기에는 노사 각 사인이니까 근로자 측 4명, 사용자 측 4명 이렇게 구성해라 라고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노조원들을 참여시켜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 사람들이 노조원들이 아니라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들이 아니라 그냥 회사 내 상조회라고 하는 그런 모임. 네, 상조회는 주로 보면 뭐 좋은 일, 슬픈 일 이럴 때 근로자들 중에 뭐 회원들 좀 간부들 이런 사람들이 그 구성원이 돼가지고 축하할 일 있으면 찾아가서 같이 축하하고 슬픈 일 있으면 가서 뭐 또 애경사 이런 거 도와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의 소속 근로자 2명을 포함해서 상벌위원회 구성했다. 그러면 위원 구성 자체가 이미 글러먹었죠. 위원 구성이 글러먹었고 뒤에 의결 종족수를 갖췄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회사에서 자 이렇게 4명 구성했는데 어떤 것을 결정할 때는 4명의 찬성을 얻는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지금 구성 자체를 근로자위원으로는 2명, 사용자위원으로는 4명 구성했고 이 근로자 측 위원들이 이미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격이 없다. 근데 사용자위원 4명이 모두가 그 징계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다들 동의 이렇게 했다. 그럼 의결 종족수 4명은 채웠지만은 구성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구성 자체가 잘못되면은 그러면 이것은 아예 위원회 자체가 하자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좀 비유를 하자면은 법원에 갔는데 분명히 판사 3명이 앉도록 돼 있는데 판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 2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뭐 군인이 앉아 있다거나 이렇게 법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앉아 있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법정의 구성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아무리 그 의결 정족수를 갖췄다 하더라도 자격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한 명이 끼는 순간 바로 이것은 절차적 정당성 상실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유효라고 봤으니까 틀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12번에 3번 지문. 단체백에서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해고 사유, 해고 절차를 단체백에 의하도록 명시적 규정했다. 그렇게 하고 있거나 동일한 징계 사유나 징계 절차에 관해서 단체백 규정과 취업규칙 규정이 상호 저촉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새로운 해고 사유를 정할 수 있고 해고 사유가 터져봐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이거는 단체백 사유로만 할 거냐 취업규칙 사유로만 할 거냐 여기에 대한 거고 요 판례는 징계편에 있었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저촉되거나 아니면 의하도록 단체백으로만 하세요 라고 돼 있거나 상호 저촉되는 경우가 아닌 한 취업규칙의 별도의 징계나 해고 사유 만들 수 있고 그 취업규칙의 사유로도 징계 해고할 수 있다 이렇게 봤었죠. 만든 설명입니다. 네 번째 사용자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 사유의 서면 통지 그 법조문에 따라서 해고 사유 등을 서면 통지할 때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자 처지에서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서면이면 충분하다라고 했고 이거는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제가 강의 중에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해고 통지서 이렇게 나오면 가장 완벽한데 징계 의결 통보서 뭐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또는요 근로자에 대해서 이제 근로관계 종료 통보서 이것도 뭐 해고의 의미니까 좀 느낌이 올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회의록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뭐 10월 25일자 오늘자에 근로자 누구와 사용자 누구의 회의록 이렇게 이름이 나와요. 근데도 보니까 안에 보니까 해고 사유 그리고 언제 해고를 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이 쭉 다 기재돼 있다. 그러면은 해고 서면 통지를 하자고 하는 취지가 근로자 입장에서 왜 잘린지 알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해고 서면 통지에 기능을 한다. 이렇게 보고가 있는 거죠. 네,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었고요. 자, 13번 넘어왔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1번.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되고 다만 법령 또는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익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요. 자, 이렇게 예외가 인정되는 게 전액불 통화불 원칙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부 공제 이게 전액이 아니라 일부 빼는 거죠. 통화 예외 이것도 전액불 통화불 예외를 지금 쓴 거라서 맞는데 앞에 근데 공제할 수 있는 근거가 틀렸죠. 법령 또는 단체백이라 돼 있는데 취업규칙은 아니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뭐 법조문 문제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요거는 최신 판례에도 있었습니다. 최신 판례에서도 법령 또는 단체백이 아니라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뭐 근로자의 개별 동의 이런 걸로 할 수 있습니까? 했는데 그 자체를 해석할 때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 법에서 엄격하게 그 강행 규정이에요. 이게 양당사자 합의로 배제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강행 규정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단체백이나 별도의 법령 외에는 다른 것들은 인정하지 않겠다. 이게 우리 대법원 판례의 결론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취업규칙 안 돼.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건 1번. 다음은요.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 총재산에 대해서 질권, 저당권,
그리고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 조세 공과금 다른 채권에서 우선 변제되어야 된다. 예, 그렇죠. 근로관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일단 몇 순이냐 했을 때 최우선 변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우선 변제가 있었죠. 여기서 질권저당권 그리고 다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 공과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내용. 예, 이건 우선 변제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우선 변제에 대한 내용으로서 만든 설명 넘어갑니다. 다음 3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했다.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이에 따라 지급해야 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하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한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해서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예, 맞죠? 근로자가 사망하면 그러면 14일 이내에 주라. 근로자 퇴직해도 14일 이내에 줘야 됩니다. 그리고 14일 이내에 주지 않으면 그때는 이렇게 엄청 비싸죠. 이율이. 예, 대통령이 정하는 이율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대통령이 정하는 이율이 이렇게 100분의 20입니다. 20%의 고금리가 적용된다. 이걸 아시면 되겠고. 다음 네 번째. 자,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예, 이게 저는 이 숫자가 잘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그냥 지문으로 나와버렸네요.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체불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돼야 됩니다. 그리고 1년 이내에 체불 임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이다. 3213이죠. 이렇게 나오면은 제대로 나온 겁니다. 그럼 명단 공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개할 수 있다까지 잘 나왔네요. 그래서 다른 건 다 맞는 질문이고 옳지 않은 건 앞에서 보셨듯이 1번이다라는 게 보입니다. 다음 14번.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1번.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서 무효가 되고요. 무효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근로계약에서 근로기준법에 미달되면 무효가 되고요. 무효된 부분은 당연히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근기법 제15조에 대해서 우리가 봤던 적이 있었고요. 다음에 두 번째 갑니다. 취업규칙에서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벽과 어긋나서는 안 된다. 예, 취업규칙이라는 것은요. 단체벽과 어긋나서도 안 되고 법령에서 어긋나서도 안 된다라고 되어 있죠. 다음 세 번째.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해서 무효로 합니다. 이 경우 무효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앞에 있는 내용들하고 비슷해 보이죠?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 근로계약이 취업규칙에 미달한다 했어요. 그러면 취업규칙은 200이고 근로계약은 10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취업규칙에 미달했으니까 우리가 취업규칙이 근로계약을 없애버리고 취업규칙이 적용돼요. 근데 지금 보니까 무효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아니죠. 취업규칙이 정한 기준에 따르는 겁니다. 네 번째,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 내용이 우선해서 적용된다라고 돼 있죠. 자, 이것도 최신 판례. 나름 바로 전년도 판례는 아니지만 조금 되긴 했지만 나름 최신 판례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 취업규칙이 있었고 근로계약이 있었다. 그런데 똑같이 원래 200, 200이었는데 그런데 취업규칙만 180으로 바뀌었다. 근데 근로계약서는 그대로 뒀다. 뭐가 적용되냐? 이런 문제였죠. 그랬을 때 아무리 취업규칙이 94조, 근기법 94조의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취업규칙은 유효하게 개정됐어요.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대한 것은 바꾸지 않았어요. 그러면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이 우선한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죠. 이렇게 적용된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3번 이렇게 보셨고요. 자, 15번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돼 있죠. 1번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할 때는 제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된다. 예, 이것도 우리 근로기준법에서 제재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명시할 정도까지 임금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 징계에 관한 부분, 임금에 관한 부분이라면 감액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감액을 할 때는 1임금 지급계의 2분의 1, 1임금의 2분의 1, 1임금 지급계의 10분의 1 여기까지만 감액을 설정해라. 이게 이런 게 다 제재죠. 감봉에 대한 부분이죠. 제재에 관한 부분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단체병이나 취업규칙 등의 징계 절차에서 피징계자, 징계받는 근로자를 얘기합니다. 변명 기회를 부여할 것을 명한 규정이 없어요. 사용자는 피징계자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 피징계자의 변명 기회를 부여할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은 의무를 위배해서 징계 요구했다면 징계권 행사는 징계 사유 인정된지 여부 관계없이 절차에 관한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다. 아니죠. 왜 아니죠? 규정이 없는데 왜 징계 기회를 변명 기회를 줘야 되냐는 거죠. 이거에 관해서는 우리 법률 규정은 없죠. 근로기준법은 그냥 23조 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를 갖춰서 정당하게 징계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다 판례법리죠. 판례법리에선 절차에 관해서는 징계 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돼 있어요. 징계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그걸 준수하셔야 되고 없으면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대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없으면은 그러면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우리 판례의 결론인 겁니다. 자, 이렇게 보셨고 다음 3번. 원래 징계 처분에 징계 사유 삼지 않은 징계 사유를 재심 절차에서 추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왠지 특별한 사정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에 좀 밟혔을 것 같아요. 근데 원칙적으로 뒤에 있는 내용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허용되지 않는다. 예, 재심 절차에서 추가되면 원래 하나의 징계 사유를 두 번의 심사를 거쳐라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재심 절차에서 사유가 추가돼 버리면 한 번밖에 못 거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심기의 박탈이다 이렇게 보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고, 네 번째,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입니다. 사업활 등에 직접 관련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해서 정당한 징계 사유 될 수 있다. 그렇죠. 사생활은 기업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죠. 원래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생활의 비행이 기업의 뭔가 신의도, 기업의 명예, 기업의 앞으로 거래관계 여기에 영향을 준다라고 한다면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럴 때는 사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기업에 대한 질서에 대한 침해 문제다 이렇게 봐서 그때는 징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건 2번이라고 봤고요. 다음 16번.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전형적인 패턴이죠. 자, 최저임금이라고 하면 우리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주는 돈으로 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연장휴일근로, 소정근로에 대한 게 아니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이것도 소정근로가 아니죠. 소정근로라면 원래 정해진 날에 근무를 했을 때 나오는 건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한다면 휴가를 안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랬을 때 나오는 추가적인 돈인데 이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겁니다. 세 번째, 근로자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통화이해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복리후생도 들어가죠. 요즘 식대 이런 것들도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게 통화이해 것이 아니라 통화로 줘야 됩니다. 그래서 X가 되고요. 네 번째, 근로기준법 제55조 1항에서 보장되는 일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원래는 이것도 안 들어가서 예전에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들어가는 걸로 법 개정이 됐고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주휴수당 얘기입니다. 주휴수당은 우리가 일주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하루를 유급으로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를 일하면은 최저임금을 제가 강의할 때도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여러분 그냥 포털 사이트에서 최저임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1일 8시간 얼마 나오고 일주 이렇게 됐을 때 보면 48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왜 48일까요? 일주일에 우리는 5일밖에 출근 안 하는데 40시간밖에 일 안 하는데 8시간의 유급 주휴수당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주휴수당마저도 우리는 그 최저임금에 집어넣어서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4번 유급휴일 55조 1항이 주휴일이고 주휴수당도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7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16세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일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는데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일주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죠. 이런 연장 근로는 대원칙이 뭐죠? 연장 근로 하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죠. 근데 근로자 동의가 아니라 근로자 대표라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이게 왠지 X가 알파처럼 보여가지고 좀 지우고 다시 표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X 이렇게 되고요. 다음에 2번 업무의 성질에 비춰서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 재량, 앞서 우리가 1번 문제에서 제가 재량근로 얘기했죠.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거는 본인의 창의성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하루 종일 몰두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본인이 놀면서 계속 쉬고 있다가 영감이 떠올라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로시간을 참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로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 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시간에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야간 근로, 휴일 근로 얘기입니다. 원래는 안 되죠. 그런데 18세 미만자 동의가 있고 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있고 그리고 근로자 대표 성실한 협의를 거치면 되는데 근로자 대표 성실한 협의까지 잘 나왔습니다. 맞는 설명. 네 번째,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되는데 근로자 대표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휴일에 대해서 원래는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데 이게 55조 2항에 의한 공휴일들 얘기입니다. 공휴일에 대한 대체는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하면 대체할 수 있도록 돼 있죠. 주휴일은 근로자가 동의를 얻어가지고 대체하거나 아니면 미리 규정을 만들면 되는데 공휴일의 대체는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해서 대체하면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18번 대의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 선출을 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이것도 최근에 나름 개정되면서 나온 얘기입니다. 기업별 노조에 우리 회사 직원들 아닌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렸죠.
그러다 보니까 종사하지 않는 조합원들이 생긴 겁니다. 이 종사조합원, 종사근로자 이렇게 표현 쓰는데 종사근로자는 우리 회사에 종사하지 않는, 우리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길을 열어주면서 그러면 우리 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인데 우리 회사 직원들 아닌 사람들이 주로 구성이 된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종사근로자가 노동조합에 임원을 달고 임원 단다고 하면 좀 그렇죠.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고 종사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운영을 이끌고 나가는 대원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쟁행인의 찬반 투표라든지 근로시간 면제된 수라든지 이런 것들 다 설정할 때 종사근로자 수로 본다. 이렇게 별도의 규정들이 있었죠. 지금 여기 있는 것도 지금 대의원 얘기죠. 대의원도 종사근로자를 종사조합원 중에 선출한다. 이렇게 돼 있죠. 맞는 설명입니다. 자, 대의원 임기는 규약 정하되 3년 초과할 수 없다. 맞고요. 세 번째, 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에 준용한다. 예, 그렇죠. 총회 규정은 대의원에 그대로 따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총회가 규약의 재개정 결의를 통해서 총회 가름할 대의원을 두고 있습니다.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의 의결사항으로 정했습니다. 총회 규약 개정 권한을 소멸한다. 이것도 판례 내용이죠. 앞서 총회에 있는 것, 총회가 규약 재개정 결의를 통해서 총회 가름할 대의원을 뒀다. 여기가 대의원의 출발점이에요. 대의원회는 총회에서 규약을 만들고 규약에서 대의원에 둔다. 이렇게 해야 그래야 대의원회가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대의원의 역할과 총회 역할을 따로 나눈 거죠. 총회에서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대의원은 저기까지 하세요. 말로 하니까 힘들죠. 총회, 대의원회. 총회는 모든 조합원이 참여하는 회의기구. 대의원은 그 모든 조합원들이 모이기 힘드니까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을 뽑듯이 이렇게 대의원, 우리의 의사를 대신 전달해 줄 수 있는 의원들을 만드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총회는 A라는 안건에 대해서만 결정할 수 있고 대의원은 B라는 안건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설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A에 대해서 결정할 때는 총회를 무조건 모아야 되고 B를 결정할 때는 대의원회를 모아야 되는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만 이 B가 뭐였냐? 규약 개정에 관한 사항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대의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총회가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원래라면은 B 안건은 총회가 하면 안 되는 게 규약 내용이죠. 규약은 노동조합 내부의 법이죠. 노동조합 내부적으로도 B는 대의원회에서 할 경우라고 해놓고는 대의원회 간에가 총회가 해버렸으면 회의 진행 방법이 잘못된 거잖아.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우리 판례는 뭐라고 했죠? 규약의 제정, 개정, 권한은 본질적으로 누구 거다? 본질적으로 원래 총회 거다. 근데 총회가 해야 될 원래 본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대의원한테 잠시 맡긴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좋아요. 자, 그런데 총회가 다시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본질적인 거니까 규약의 재개정에 관해서는 총회는 여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봤던 게 우리 판례였죠. 근데 여기서 총회는 규약 개정 권한을 소멸한다 했으니까 틀린 내용이 되죠. 근데 이 규약 재개정에 관한 거 빼고요. 나머지는 대의원회가 하도록 맡겼으면 대의원회가 해야 되고 총회가 못한다. 그게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규약에 반한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긴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좀 헷갈리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규약의 재개정 권한은 원래 총회가 하는 거다. 총회의 본질적 권한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예외를 인정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요. 옳지 않은 건 4번 이렇게 보신 겁니다. 자, 19번 최저임금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고용노동장관은 근로자 생계비, 임금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한다. 아니죠. 이거 매년마다 조사해야죠. 최저임금을 매년 정하잖아요. 매년 조사하도록 되어 있죠. 그럼 두 번째, 정부는 근로자 사용자에게 최저임금 제도를 원활하게 실시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된다. 예, 좋은 얘기이고 정부의 노력 의무 맞고요. 다음에 세 번째, 노동부 장관은요. 최저임금법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근로자 사용자에게 임금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예, 맞죠. 그래서 이것도 강의 중에 말씀드리기를 근로자들한테 얼마 주고 있습니까 하는 정보들을 물어보고 그래서 임금에 대해서 올해 임금 몇 % 올렸습니까? 이런 정보들을 계속 취합을 합니다. 다음 네 번째, 근로감독관은 최저임금법 위반의 죄에 관해서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예. 이것도 노동법의 분류죠. 근로기준법, 그 다음 최저임금법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1번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죠. 노조법상 쟁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야 됩니다. 1번, 쟁행위를 위한 찬반 투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쟁행이 나갔습니다. 절차를 따를 수 없다는 객관적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상태이다 하더라도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 확보되었어요. 위와 같은 투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는 사정만으로 쟁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했는데, 자, 쟁행위 찬반 투표는 반드시 거쳐야 되죠. 반드시 거쳐야 되고 안 거치면은 찬성 간주나 사후결의나 이런 민주성을 결여하는 그런 찬반 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거쳐라라고 하고 있고 예외적인 사정에 대해서 극도로 되게 제한적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보니까
쟁행이 나갔는데 찬반 투표 안 거치고 했다 했어요. 절차를 따를 수 없다는 객관적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상태다라고 했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절차를 따를 수 없다는 객관적 사정이 인정되어야 우리는 찬반 투표하고 싶었는데 사용자가 투표하면 훔쳐가고 조합원들이 모이는 걸 막 방해하고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찬반 투표 못했다. 이런 진짜 이것도 판례가 인정한 거 아닙니다. 제가 예시를 드는 거예요. 그런 극도로 정말 예외적인 사유로 갔을 때만 우리는 그 예외를 인정하지. 지금 이렇게 아무런 사유도 없는데 그냥 찬반 투표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정당성 인정 안 되는 겁니다.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제로 확보됐다? 그거 어떻게 담보합니까? 그건 자기들 생각이지. 예, 그래서 투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쟁행의 정당성은 상실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X가 되고요. 다음 두 번째, 쟁행의 목적에 따라 노동조합은 사용자 점유를 배제해서 조합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행이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돼 있죠. 예, 맞습니다. 목적에 따라 노동조합은 점유를 배제해서 조합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했는데 제가 맞습니다 했는데 표현 틀렸고 이거는 정답이 아니란 표현을 쓰고 싶었는데 제가 갑자기 목이 막히면서 좀 표현을 부적절하게 했어요. 다시 정리를 해보면 자, 쟁행의 목적에 따라 점유 배제하는 거 안 돼요. 직장 점거를 얘기하는데 직장 점거는 부분적 병조적 점거를 해야 되고 우리 법조문에서도 점유를 배제하는 형태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쟁행이 하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임금 같은 것들 올려주지 않고 근로조건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럼 적절하게 노무를 제공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노무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해서 주장을 관철하는 거예요. 근데 사용자에게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불법을 해서 사용자에 피해 끼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적극적으로 점유 배제, 사용자 땅인데 사용자 물건인데 우리가 마음대로 점거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불법이 됩니다. 그래서 인정되지 않고요. 다음 세 번째, 노동쟁의라 함은 파업, 태업, 직장 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제외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노동쟁의와 쟁행위의 차이를 아느냐 그걸 가지고 시험 문제 낸 거죠. 노동쟁의는 뭐죠? 노동쟁의는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해서 타결의 여지가 없는 것. 예, 그거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해서 교섭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진전이 안 돼요. 이걸 노동쟁의라 하고 노동쟁의를 가지고 우리는 뭘 하죠? 예, 조정을 한다 했어요. 그 다음 단계 뭐죠? 쟁행위. 쟁행위는요. 파업, 태업, 직장 폐쇄, 노동관계 당사자가 주장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거. 이게 쟁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노동쟁의가 아니라 쟁의행위로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이 틀렸죠. 예, 다음 4번. 사용자의 직장 폐쇄는 근로자의 쟁행에 대한 방어 수단이다. 상당성이 있어야만 사용자의 정당한 쟁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예, 지금 직장 폐쇄의 정당성이 다는 안 나왔네요. 직장 폐쇄는 대항성, 방어성, 상당성을 갖춰야 되죠. 그 중에 대항성, 방어성은 나와 있지 않는데 어쨌거나 방어 수단이다 해서 방어성이 좀 보이고 상당성이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은 맞죠. 그래서 정당한 쟁의가 인정되려면 사용자도 직장 폐쇄도 정당성을 별도로 갖춰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맞는 설명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옳은 것은 4번 이렇게 확인이 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출 문제를 한번 다 살펴보셨는데 예, 여러분들은 좀 어떠셨습니까?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 아직 1시간이 채 되지 않았거든요. 그걸 본다면은 그 설명하는 데 있어가지고 예전에 비해가지고는 그렇게까지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는 않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총평을 한번 해보면은 총평은 일단 체감상 유사하다라고 저는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요. 예, 제가 느끼기에 출제하시는 분들이 작년보다 더 특히 어렵게 더 복잡하게 이렇게 냈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2023년이 근데 쉽지는 않았거든요. 2023년에 저는 전년도에 비해서 체감 난이도가 좀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제가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제가 수험생이 아니니까 여러분하고 좀 감정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체감 난이도 측정하냐면요. 시험 문제 나올 때 그때 전년도 문제를 한번 풀어봐요. 전년도 문제를 제가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새롭게 시험 문제 나왔을 때 그때 한번 더 풀어보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그때보다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더냐. 그 문장을 읽고 생각해보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냐 아니면 저 또한 함정에 걸려가지고 쭉 문제를 풀었다가 다시 내용 읽다가 이거 잘못 풀었네 하고 다시 보느냐 이런 것들을 측정해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제 체감상은 2022에서 2023 갔을 때는 좀 많이 올라갔다 느꼈어요. 근데 2023에서 2024로 갔을 때는 여기서는 2023년도의 난이도가 적정했다고 느꼈는지 좀 유사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건 제 생각이고 여러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웠다 까다로웠다 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근거를 그리고 어떤 난이도였는지 말씀드려보면 여전히 세세한 부분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강의 중에도 말씀드렸듯이 최저임금법에서의 벌칙 이런 거는 참 예상을 못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기출문제 위주로 해가지고 쭉 공부를 하시다 보면
거의 유사한 패턴, 거기서 나왔던 주제 중에서 나오고 했었는데, 그런데 이 최저임금법에서 벌칙이라든지 아니면 판례 중에서도 강의 중에 좀 다루지 않고 평소에 좀 잘 보기 힘들었던 그런 판례 문장이 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의미,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풀 수 있는 판례 문제라고 돼 있죠. 요거는 요 내용하고 좀 연관이 됩니다. 참과 거짓의 문제. 판례 문구 중에 아닌 것과 맞는 것을 적절하게 조합하고, 법조문 중에서도 아닌 것과 맞는 것을 적절하게 조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생각 없이 쭉 읽다 보면 집중력이 좀 흐려지게 되면, 그러면 이건 틀려버린 거죠. 여러분의 컨디션이나 여러분의 집중도가 다른 시험 문제에서 이미 소진되고 와버렸다. 그러면은 마지막까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되살리지 못하고 그냥 약간 체력이 딸린다 이런 느낌 받았다면, 그러면 속을 수 있었던 문제들이 좀 보입니다. 그리고 지문 자체는 좀 길어졌다라고 느낌이 옵니다. 상당히 긴 문장들이 많았어요. 긴 문장이 많으면 또 이것도 집중력이 흐려지죠. 그러면 평소에 문장에 대해서 길이를 좀 많이 긴 문장을 읽는 연습을 안 하셨고, 아니면 판례에 대해서 맨날 결론 위주로만 공부하셨다 이런 분들은 긴 문장을 보시면서 좀 이건 무슨 말이지? 하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개정법률, 이거는 강의 중에도 몇 번 말씀드렸죠. 이거는 개정된 법입니다. 최신 개정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최신 판례 내용들도 계속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60점만 넣으면 돼요. 과락만 아니면 됩니다. 하는 시험이라면은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써도 되죠. 그런데 지금 우리 시험은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경쟁에서 한 점이라도 1점이라도 높아야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들이 많이 맞춰주셔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여전히 문제는 어렵게는 나오고 있다. 좀 투입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되게 효율적으로 한다. 저는 좀 이거를 바꿔 얘기하면 효율적이다 이꼴 게으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게으르다고 표현을 하냐면, 시험 문제는 최신 판례로 나오는데 최신 판례 안 볼래요. 안 나올 거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지엽적인 문제 또 이해하지 않고 그냥 이거 결론만 알아주세요. 답만 알려주세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 얘기하는 건데요. 학습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직해요. 법과목은 답이 변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도록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고, 공부하면은 무조건 공부한 대로 시험 점수가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과목은 객관식 문제에서는 패턴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법조문을 바꿔내거나 다른 표현을 바꾸거나 판례의 의미를 바꾸거나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법조문의 문장 요건들을 암기하고 있으면 점수는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투입한 노력과 시간만큼 성과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앞서도 제가 출제 패턴 말씀드렸죠. 최신 개정 문제, 그리고 좀 지엽적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문제를 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범위를, 저는 노조법을 좀 날릴래요. 최저임금법을 최선으로 볼게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적어도 시험 범위만큼은 열심히 공부를 하셔라. 좁히지 말자. 어떤 특정 범위를 날리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암기할 부분 꼼꼼히 챙길 것 이렇게 돼 있는데, 법조문 자체가 암기형이에요. 암기. 판례는 이해지만 법조문은 암기입니다. 그래서 법조문의 그 숫자라든지 아니면 법조문의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암기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시험 현장에 딱 갔을 때 매력적 오답에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암기를 좀 더 열심히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이거는 이전까지는 이제 좀 점수가 안 나오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린 거고, 새롭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조언을 한다면은 딴 거 하지 마시고 그냥 강의를 여러 번 보는 거, 그것보다도 기본 이론 강의를 먼저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본 이론 강의에서 시험 진도 나갈 때마다 강의 듣고 복습하고 이 패턴만 잘 유지하셔가지고 그 내용에 있는 것들 중에 모든 게 다 이해된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다 점수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마지막, 기출문제를 꼼꼼하게 학습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출문제를 꼼꼼하게 학습하라는 얘기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출문제만 공부하면 된다. 기출문제랑 똑같이 나온다. 그건 아니란 거예요. 그렇게 출제하면 그것도 나름 이제 출제위원들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전 문제랑 똑같으면은 다음 문제가 그럼 문제은행 방식이라는 건데, 그럼 답만 외우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아니라 적어도 그 범위 안에서 나와요. 그 범위 안에서 변형을 계속 일으킵니다. 그리고 가끔씩은 그 범위 안에서 살짝 일탈하는 문제들이 한두 문제씩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일단 기출문제를 잡으면 여러분들이 7, 80%는 일단 완성할 수가 있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도, 물론 이때는 정답과 오답을 스스로 다 풀 수 있다면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여러분들이 기본 이론까지 탄탄하게 공부하셨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뭐 만점,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강의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렵다, 체감상 어렵다라고 느껴지시겠지만은 그래도 공부한 만큼 나올 수 있는 시험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는 여러분 시험 문제 푸실 때 제가 이 기출문제라고만 표현했는데 9급
예전에 있었던 7급 문제하고 지금 있는 여러분 9급 문제하고 난이도가 큰 차이가 안 난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시험 문제는 이제 타시험, 뭐 노무사 문제 이런 문제하고도 경계선이 점점 허물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공부한다면 제대로 점수를 얻을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 올해 시험 치신 분들 나눠가지고 마무리 인사를 하겠습니다. 자, 올해 시험을 치신 분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 강의 들으시고 또 저와 함께 공부하셨던 분들 여러분들의 성과가 좋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합격하셔가지고 필드에서 만나 뵙고 서로 그 다른 입장이죠. 저는 이제 의뢰인들의 대리하는 입장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뭐 보고서를 올린다거나 제가 진술할 때 여러분들이 저를 또 조사하는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서로 그냥 인사하고 좋았던 그런 선배, 노동법의 선배, 노동법의 후배 이런 그런 역할로서 한번 만나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 보니까 해설 강의 뭐 솔직히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나름 좀 사회 같은 이야기 같지 않으세요? 사회 현상 같은 이야기? 예, 그렇습니다.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문제고 그냥 일상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들어보면은 되게 어려운 법 얘기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문제, 이 노동 문제, 일할 때 나오는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법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공부해 보시면 실생활에 도움되고 나름 재미가 있는 학문입니다. 네, 그래서 제대로 공부하시면 성적에서도 성과에서도 연결되니까 겁먹지 마시고 제대로 한번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